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중국 4대 민요의 비극 2탄 서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중국 4대 민요의 비극 3탄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양귀비 왕조의 연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죠. 이때 양귀비 역은 판빈빙이, 현종 역은 여명이 맡았었어요. 굉장히 영상미가 아름다웠던 영화였죠.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양귀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중국 4대 민요의 비극 양귀비. 첫 번째, 양귀비의 이름. 양귀비는 춘추전국 시대 월국의 미인 서시, 한나라 원제의 궁녀 왕소군, 삼국지의 미인 초성과 더불어 중국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양귀비의 아명은 옥한이며 호는 태진이에요. 태진이란 호가 붙게 된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양귀비는 당나라의 황제 현종의 후궁으로 과도한 총애를 받으면서 안사의 난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경국지색이라고도 불립니다. 양귀비의 아름다운 자태에 꽃이 부끄러워하다. 그래서 수화라고 부르게 됐죠. 양귀비가 아직 현종의 눈에 띄기 전 어느 날 정원의 꽃밭을 거닐며 화려하게 핀 모란과 월계화를 보며 덧없이 지나가는 청춘을 아쉬워하면서 손으로 미모사를 만지자 그 미모사가 화판을 오므리고 꽃잎을 늘어뜨렸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녀는 꽃이 양귀비의 아름다운 자태에 부끄러워서 움츠렸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일화에서 양귀비의 별칭인 수화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양옥한의 출생과 성장 및 혼인. 양옥한은 개원 7년 6월 20일 수찬성 촉주에서 호구조사를 하는 하급관리인 홍농양씨 양현영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양옥한은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후에는 하남부 낙양에서 종칠품 사조참군으로 근무하는 셋째 숙부 양현교의 수양딸이 되어서 그의 슬하에서 성장합니다. 양현교는 가정교육이 엄격하여 그녀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치며 수많은 시문을 암송하도록 했어요. 또한 양옥한은 스스로 기생 출신의 하녀에게 호선물을 몰래 배우기도 했어요. 그 결과 어릴 때부터 용모가 빼어나고 총명했던 그녀는 시와 음악과 춤에 능하여 장안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인연의 끈. 양옥한은 친척인 양신명 부부의 집에서 개최되는 연회에 자주 초청되었어요. 그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 중에는 측천모의 셋째 아들이자 당나라 5대 황종인 중종의 넷째 딸 장령공주가 있었어요. 장령공주의 첫째 남편으로 이미 고인이 된 부마 양신교가 양신명 양옥한과 같은 홍농양씨였기 때문에 그녀도 홍농양씨 집안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개원 23년 7월 장령공주와 양신교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양해가 무회비 소생의 하위공주와 혼인하게 되었어요. 이에 장령공주가 빼어난 미모로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양옥한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부탁했어요. 장령공주의 며느리가 된 하위공주와 양옥한은 이 혼례를 계기로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양옥한과 수왕 이모의 혼인. 이 무렵 하위공주와 함께 무회비 소생으로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가 양옥한의 미모에 매료됩니다. 그러자 수왕의 모우 무회비가 하위공주의 주선으로 양옥한을 만나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현종에게 수왕 이모의 비로 양옥한을 간택해달라고 간청해요. 무회비는 현종이 가장 총애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현종은 그녀의 간청대로 양옥한을 자신의 아들인 수왕 이모의 비로 간택했어요. 그리하여 개원 23년 12월 24일 양옥한은 양현교의 장녀 신분으로 수왕 이모와 혼인하여 수왕의 비로 처음 입궁하게 됩니다. 한편 수왕 이모는 어머니인 무회비와 당나라를 대표하는 간신 일인보의 후원으로 황태자 자리에 추대되었지만 명제상 장구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화 양귀비 왕조의 연인에서는 수왕 이모가 아버지 현종을 찾아가서 아내인 양옥한을 줄 테니 태자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는 벌써 수왕 이모가 아버지인 현종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아내 양옥한을 사랑했지만 사랑보다는 권력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때 양옥한은 이미 수왕 이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남편인 수왕 이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권력을 위해 아내인 양옥한을 버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낙태하는 약을 탄 죽을 먹여서 자기 아이를 유산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보다 양옥한을 더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수왕 이모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황궁을 떠나 절로 출가하는 걸로 나와요. 영화에서는. 무예비 사후에 현종의 셋째 아들 이여가 환관 고려사의 추천으로 황태자 자리에 책봉돼요. 이여는 후일 안사의 난중에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지만 그 난을 평정하지도 못하고 붕어한 제10대 황제 숙종입니다. 3번 시아버지 현종이 며느리 양옥한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당나라 제9대 황제인 현종은 즉위 초에는 현명한 정치를 펼쳐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상업과 무역을 번창시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개원의 치라고 일컬으면서 높이 평가해요. 이처럼 현종은 당 제국의 번영을 이끌기도 했지만 동시에 쇠퇴시킨 황제이기도 합니다. 아첨의 귀재인 환관, 고력사나 간신으로 재상까지 오른 일인보 등이 일찍부터 현종 황제 주변에 있으면서 그의 총명을 흐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감상적인 성격의 현종은 오래도록 총애한 연인 무해비가 개원 25년 12월 병사하자 큰 충격에 빠져서 그녀가 생전에 기거하던 궁을 찾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냥 서성이곤 했다고 해요. 그러자 환관 고력사가 현종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죽은 무예비를 대신할 미녀를 찾아오기 위해 온천하의 화오사는 당대 황제가 후궁으로 간택할 천하의 미녀를 찾아오도록 내려보낸 관리예요. 이 화오사를 파견했지만 결과는 신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현종은 며느리 양옥한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매료됩니다. 현종은 고력사와 의논하여 그녀를 데려오게 해요. 양옥한은 검은고도 잘 탔고 노래와 춤솜씨도 훌륭했어요. 그녀는 현종이 연주하는 가락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췄고 현종은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것도 잊은 채 그녀를 자신의 비로 맞이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현종과 고력사는 계속 기회만 엿보다가 마침내 개원 28년 어느 날 여산의 온천에 있는 화천궁으로 행차하면서 은밀하게 양옥한 부부를 불러요. 아들 수왕 이모와 며느리 양옥한 부부도 현종의 의도를 알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결국 화천궁 온천에서 현종이 양옥한을 범합니다. 이때 현종이 55세였고 양옥한은 21살이었어요. 결국 환관 고력사가 매수한 하녀들과 계속되는 설득과 물량 공세로 양귀비는 남편 수왕 이모를 버리고 시아버지 현종을 택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영화랑 조금 다르죠. 시아버지 현종과 며느리 양옥한의 부적절한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고력사가 기지를 발휘해요. 개원 28년 10월 현종은 모친 두태우의 복을 기원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칙서를 내려 개원 29년 1월 2일 양옥한을 도사로 출가시켜 수왕 이모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그 다음 남궁을 도교사원 태진궁으로 바꾸고 그 궁을 관리하는 여관으로 양옥한을 불러들여 제사를 받들도록 해요. 그리고 현종은 양옥한에게 태진이라는 법호를 내립니다. 이래서 태진이라는 호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 현종은 매일 밤마다 양옥한에게 시중을 들게 합니다. 한편 수왕 이모는 새로운 비 미씨와 혼인하게 하여 양옥한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총명한 양옥한은 태진궁 여관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화천궁에서 현종의 연인이 된 지 5년 만인 천보 4년 8월 드디어 후궁 가운데 최고의 직위인 귀비에 책봉됩니다. 이때 현종의 나이가 60세이고 양귀비는 26살이었어요.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귀비가 현종의 몸과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녀가 정사에 기록된
자질풍염의 절세 미인으로 시문학과 가무에 능하고 비파 연주 실력도 당대 최고인 천재적인 예술가인데다가 현종도 이러한 기질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현종 자신도 뛰어난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와 정말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죠. 양귀비 외모와 치명적인 약점. 양귀비의 모습은 요즘 사람이 말하는 미인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양귀비가 나타나기 전까지 현종의 후궁으로 총애를 받던 내비 강씨가 양귀비를 비비는 살찐 종년이란 뜻이에요. 비비라고 욕을 했던 걸로 봐서는 통통하고 요염한 느낌을 주는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양귀비는 희고 매끄러운 피부, 155cm의 아담한 키에 체중은 65kg 정도에 달하는 통통한 몸매를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양귀비 실제 모습은 그녀의 초상화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귀비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양귀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겨드랑이 냄새, 일명 암내라고 그러죠. 암내가 매우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귀비를 곁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들은 솜으로 코를 막고 다닐 정도였고 양귀비 또한 항상 향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녀들이 자신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헛구역질을 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그 자리에서 시녀를 내쫓고 심지어 사형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 당현종은 이런 악취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당현종은 고질적인 축농증이 있어서 양귀비의 암내를 맡지 못한 것 같아요. 양귀비는 당현종의 눈을 멀게 하고 코를 막히게 한 여자였네요. 네 번째, 양씨 일가의 전행과 양귀비의 몰락. 현종이 양옥환에게 빠지기 전까지는 중신들이 모이는 아침 조회에 빠진 적이 없었고 늦은 밤까지 국정을 살피는 열정적인 군주였어요. 하지만 현종이 총애하던 무예비가 죽은 후 양귀비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현종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양귀비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최고 수준의 예술을 추구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국정 전반을 간심 1인보에게 떠넘기다시피 한 거예요. 천보 4년 현종은 양옥환을 황후 다음 직인 귀비에 책봉하고 죽은 양귀비 아버지에게는 대위 제국공이라는 벼슬을 내렸어요. 그리고 양귀비처럼 아름다웠던 3명의 언니들은 각각 한국부인, 객국부인, 진군부인으로 책명해 호화로운 집을 하사하였으니 양씨 일가의 세도는 정말 엄청났어요. 그런데 멀리 촉당에서 미관 말직에 있다가 양귀비의 후광으로 장안으로 진출한 육천오라비 양소는 재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스스로 현종의 신임을 얻어 양국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그러나 양국충은 교활한 자로 현종에게 아부하면서 파당을 만들고 재물을 갈취했으며 간신인 재상 1인보와 대립했어요. 양귀비 일가 친처, 환관과 탐관놀이 등이 득세하고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현종과 양귀비의 갈등.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진 사이 현종이 양귀비 언니 객국 부인의 빼어난 미모에 매료되어 자주 그녀를 찾게 됩니다. 당시의 황족은 여러 친족과 통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종과 객국 부인의 만남은 당시 만연한 풍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양귀비는 현종이 객국 부인에게 빠져서 자신을 찾는 횟수가 적어지자 객국 부인을 실토하여 그녀의 입궁을 금지해버립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 객국 부인의 입궁을 허용하도록 명령했지만 그녀가 명령을 거부하자 괘씸하게 여기고 급기야 양귀비를 그녀의 육춘오라비 양국충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양국충은 자신과 양씨 일가의 존폐가 양귀비에게 달려있음을 알고서 환관 고력사와 함께 현종의 마음을 돌릴 방도를 의논합니다. 양국충과 고력사는 양귀비와 현종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두 사람을 온천별궁인 화청지로 인도했어요. 화청지에서 목욕을 하던 33살의 젊은 양귀비를 지켜본 67세의 늙은 현종은 다시 그녀에게 홀딱 반해서 더욱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눴다는 연화탕, 양귀비 전용 욕실로 해당화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해당탕의 실제 모습이에요. 알록산과 양국충의 갈등. 이무렵 천보 6년 현종은
변방서역 강국 출신의 젊은 절도사 알록산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어요. 알록산은 우람한 몸집에 넉살 좋은 성격, 거침없는 입신과 행동으로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마다하지 않아서 현종과 양귀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알록산은 아부 실력도 뛰어나서 스스로 현종 황제와 양귀비의 수양 아들이 되었으며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면서 양귀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알록산은 하동절도사로 임명되면서 당 제국 병력의 3분의 1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록산은 범양군을 근거지로 삼아서 암암리에 모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차곡차곡 인재를 끌어모으고 장안에 정보원을 심었으며 휘하 군대의 신복, 장령을 선발했어요. 매월 안록산에게 진상되는 낙이, 낙타, 전마, 보람에 사냥갱년이 끊이질 않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불안정해졌어요. 한때 알록산과 양국충은 함께 재상 1인보를 제거하는데 의기투합했지만 천보 12년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1인보가 죽자 양국충이 재상 자리를 이어받아 전행을 일삼으면서 두 사람과의 제휴관계가 자연스럽게 끝나고 경쟁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알록산의 권세가 점점 커지자 위협을 느낀 양국충은 현종에게 알록산이 반드시 모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매번 양귀비가 수양 아들이자 정인인 알록산을 변호했어요. 천보 12년 현종이 중간 보송림에게 정찰토록 했으나 그는 알록산에게 매수되어 오히려 그가 충성심으로 불타고 있다며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알록산의 속내를 모르고 그를 굳게 믿은 현종은 누구든지 알록산이 모반을 준비한다고 말만 하면 노발대발하면서 그를 줄로 묶어서 알록산에게 넘겨버렸어요. 알록산의 반란과 양귀비의 죽음. 알록산은 황제를 근거리에서 보자는 양국충보다 항상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해에 걸쳐 모반을 준비했어요. 결국 알록산은 그 휘하에 있는 사사명과 함께 천보 14년 12월 16일 양국충 토벌을 빙자하여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이른바 안사의 난입니다. 알록산은 나라 이름을 연으로 칭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했어요. 알록산은 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를 몰아 낙양까지 함락시켰어요. 드디어 756년 여름에는 15만 정예병을 이끌고 장안으로 진격합니다. 현종은 양귀비가 총애하는 알록산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록산의 반란을 보고받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현종은 장안을 포기하고 양귀비와 그녀의 가족 몇몇 대신을 이끌고 양국충 가문의 기반인 사천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마음 아피 역참에 들어섰는데 황제의 근위병들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양귀비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은 현종과 양국충 등 양씨 일가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먼저 양국충과 양귀비의 큰언니 한국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일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국충의 육촌 누이인 양귀비를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현종은 처음에는 양귀비가 신궁에 있었고 이 일과 무관하다며 그녀를 옹호했지만 정세가 급변하여 현종 자신의 안위도 보장이 안 될 정도로 다급해지자 군사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당 앞에 있는 배나무 아래 양귀비를 목매달아 죽이라고 한간 고력사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양귀비는 고력사와 함께 작은 불당에 들어가 간단히 예불을 드리고 나와서 고력사가 준비한 긴 비난천을 꼬아서 배나무에 걸고 한쪽 끝을 그녀의 목에 감아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가 756년 7월 15일로 그녀의 나이는 37살이었어요. 양귀비 치마폭에 쌓여 정치를 소홀히 한 탓으로 안사의 난이 일어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총애하는 양귀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겁한 남자로 거의 폐인이 되어버린 현종은 이듬해 겨울에 장안으로 돌아와 양귀비 초상 앞에서 눈물만 흘리며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냈습니다. 태상왕으로 물러난 현종은 여러 해를 혼자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옥피리를 꺼내 연주하고 궁녀를 불러 자신을 목욕시키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77세였습니다. 양귀비는 현종처럼 걸출한 황제를 몰락시킨 경국지색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종 황제의 몰락은 그의 성격과 성향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현종은 군주보다는 예술가로서 더 어울리는 면이 많았으니까요. 후에 백거이는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120행에 이르는 칠원 장시 장안가로 남겼습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화청지는 밤이 되면 당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 무대로 변합니다. 백거이 장안가가 웅장하고 화려한 장안가쇼로 공연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화청지에 갔을 때는 안타깝게도 겨울이라서 장안가쇼 공연을 보지 못하고 왔거든요. 나중에 다시 화청지에 갈 기회가 있다면 꼭 보고 오고 싶네요. 지금까지 중국 4대 미녀의 비극 3탄 양귀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다음에는 중국 4대 미녀의 비극 4탄 초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